매출원가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 즉 기말 재고액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기말 재고액을 우리가 반영할 때는 우리가 수량을 조사해야 돼요. 실제 재고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단가를 반영을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그 가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선입선출이 무엇이고 후입선출은 무엇이고 총평균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 단가 산출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단가를 산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단가는 장부상 가격이에요. 그 장부상 가격하고 단가하고 시가가 높거나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락을 했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 그러면 그걸 매출원가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매출원가에 반영을.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은 우리가 매출원가에 반영을 하니까, 재고조사한 금액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고,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했다. 그래서 장부금액보다 가격이 낮다 그러면 그걸 또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하락한 부분은 다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매출원가로. 그걸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한 것도, 정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매출원가.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비정상적인 것은,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것은 별도의 분계를 해줍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상품, 이러한 분계를 하는데, 그거 나중에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타계정 대체 거래다라고 해서 이제 실무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적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실무할 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재무상태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비유동자산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크게 나누어서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여기 투자자산이나 나머지 자산은 시험 문제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비유동자산에서 비중이 큰 부분은 유형자산 쪽에서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유동자산 정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네 가지로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네 가지 분류가 있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투자자산은 우리가 뭐냐?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판매 활동하고 관계없어요.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래서 개정 과목들은 뭐가 있느냐? 장기성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여기다 두 개만 더 쓰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좀 빠져있는 개정 과목, 투자자산에서 빠져있는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서 밑에다 이렇게 두 개를 더 넣겠습니다. 자, 여기 이 칸에 넣어야 될 거,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들어갈 거,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을 설명드릴 때 제가 이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것인데, 단기 매매 증권하고는 유가 증권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건데 취득 목적이 달라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이고, 지금 여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에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 이렇게 쓰면 돼요. 유가증권 중에서 저기 아무 메모장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이제 칸은 그렇게 치시고, 제가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게 불편하니까 메모장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유가 증권 가로 열고 채권, 주식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제외한 주식과 채권, 이것이 매도 가능 증권이다. 좀 말이 긴가요? 매도 가능 증권은 유가 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제외한 주식과 채권이다. 그러면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권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권, 만기 보유 증권. 그러니까 취득할 때, 자, 채권을 샀는데, 뭐 채권은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요. 또 뭐 잘 아는 사람들은 외국 채권도, 뭐 미국 채권도 산다고 그러고 이렇게 투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미국 정부의 채권을 샀다고 보겠습니다. 3년 만기 미국 정부 채권을 샀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3년간 이걸 보유할 의지, 뜻이 있고 우리 회사는 능력도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의지는 우리 회사가 살 때 그런 의도로 샀다는 거고, 능력은 뭐냐? 자, 만약에 50억 원치를 샀다고 봐요. 아주 뭐 크게 투자를 했어요. 50억 원어치. 그러면 능력은 뭐예요? 이 50억 원을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유기간이 만기가 3년이면 우리는 3년간 이거 매각을 안 할 자신이 있다. 이거 자신이. 그건 뭐예요?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회사.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회사는 이 장기 투자한 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 채권 이자. 물론 뭐 나중에 중간에 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이 처분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은, 채권 투자의 원래 의도는 금리가, 즉 금융기관의 금융시장에서의 은행의 금리보다 채권의 금리가 더
나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그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뭐 주식 투자도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투자할 때 좀 불리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투자할 때 불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4월 8일 날 내가 우리 회사가 현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만약에 지난주 4월 1일이나 2일쯤 샀어요. 주식을 4월 1일이나 2일 때. 그런데 8일 날 써야 될 돈이야. 한 1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식시장이 엄청 지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 난리 났어요. 보니까. 그런데 내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떨어졌지만 팔아야 되잖아요. 손해보고 팔죠. 유동성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하죠. 자,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뭐예요? 채권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에 주식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도 돼요. 주식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은 언제 쓰는 어느 경우냐? 단기간의 매매 차익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인 주식이나 채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인데 채권 중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네. 자, 이래서 유가증권 관련된 투자자산 개정 과목 2개 밑에다 더 추가해서 알고 계시고요. 거의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이 개정 과목만 알고 계셔도 나오는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정도만 아시면 뭐 제시되는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유형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라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아까 투자자산은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는 자산이죠. 그런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유형의 자산. 자,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된다는 거 대표적인 게 토지, 건물,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이에요. 제조업 같으면 기계장치, 설비 이런 것들. 영업활동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되죠. 자산이 있는데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효익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자동차다 그러면 그걸 물건을 계속 운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운반을 함으로써 우리의 판매 촉진에 기여하는 거죠.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마찬가지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에 효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형의 자산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형의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 자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유형 자산을 설명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유형 자산의 개정 과목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7가지가 있네요. 7가지가 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건설 중인 자산 맨 끝에 있는데 이것은 임시 개정입니다.
임시 개정이다. 개정 과목이 어렵지가 않아요. 개정 과목 이름이 딱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똑 떨어지는 개정 과목 이름입니다. 여러분 토지는 뭐예요?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뭐 전부 다 토지예요. 토지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중요한 개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건물 여러분 바로 이런 게 건물이죠. 건물이 시멘트 건물도 있고 이제 무슨 뭡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 점포, 공장, 기숙사 뭐 이런 거 다 지붕과 벽을 갖췄으면 다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시설도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시설은 비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이런 설비를 말합니다. 냉난방 기계가 아니라 냉난방 설비, 이게 중앙 냉난방 설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씩 별도의 기계로 에어컨을 쓴다. 그럼 에어컨은 별도의 기계죠. 그건 건물로 보지는 않아요. 에어컨은 그냥 비품인데 건물 안에 설비가 들어가 있어. 냉난방 설비. 이런 것은 그냥 건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설비도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형광등이 전부 노후화돼 가지고 형광등을 싹 교체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선비라는 걸로 비용 처리하거든요. 형광등 이 건물을 고쳤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기 설비는 건물의 한 부분이에요. 건물의 한 부분. 만약에 우리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물의 전기를 전부 LED 등으로 전체를 다 바꿨어요. 빌딩 전체를. 그러면 LED 등 전부 교체하는데 가령 7천만 원이 전기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도 분계를 할 때 건물로 처리하면 돼요. 그 건물의 전기 설비, 그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에 부속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설비, 예를 들면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여러 가지 냉난방 설비, 통풍 설비 이런 것 등은 거기에 해당된다. 승강기, 승강기도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건물의 일부분으로 봐서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건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건물이 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자, 구축물은 건물과 어떻게 다르냐? 기업이 경영 목적을 위해서 소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장착된 건물 이외의 토목 설비나 공작물을 말합니다. 건물 이외의 토목 설비나 공작물, 예를 든다면 다리를 놓았어요. 다리가 건물은 아니죠. 그런 것은 구축물. 자, 회사 마당에다가 멋있는 분수대를 하나 설치했어요. 분수대. 멋있게 조명도 넣고 이렇게 물을 쫙 뿜어내가지고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조경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축물. 이런 분수 같은 것도 구축물. 그래서 뭐 조경 설비라든가 다리를 놓았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의 도로 위에다가 육교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구축물이라고 보시면 돼. 토지 위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했는데 건물은 아니야. 그건 이제 구축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컨베이어.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생산에 필요한 그 기계들, 그게 다 기계장치가 됩니다. 탱크도 기계장치,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도 기계장치.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오토바이나 승용차, 화물차 이런 것 등을 차량 운반구라고 그래요. 육상 운송수단을 우리가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비품,
사무용 집기 비품을 비품이라고 그래요. 냉장고, 에어컨, 책상,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 비품이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서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시계정은 나중에 뭘로 대체가 될까요? 나중에 건물로 대체가 됩니다. 본래의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된다. 언제요? 건설이 완료되면. 완료된다는 건 준공검사가 끝나가지고 건물 같은 경우에 준공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준공검사가 끝나서 잔금을 지불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창고 건축을 위해서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선생님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우리 앞에서 당좌자산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선급금이 아니에요.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뭐 200만 원 지급했다. 이거는 선급금이에요. 그건 계약금인데 자 건축을 위해서 뭐 창고 건축을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든가 설계비 뭐 이렇게 건축하면 먼저 건축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하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뭐 2천만 원 지급했다. 이런 거 다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 왜 그러냐?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저 시공사에다가 1차 계약금도 줘야 되고 중간에 중도금도 줘야 되고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대금을 지불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속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다 완공되면 한꺼번에 건물로 이게 대체가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7개의 개정 과목인데 아마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 하나 빼놓으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좀 쉬운 편이에요. 개정 과목 이름이 딱딱 떨어져요. 뭘 의미하는지 자, 기억하시고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설명해 볼게요. 예. 아까 현관수선도 건물의 그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수선하는 건 수선비. 예, 그건 비용입니다. 형광등을 이렇게 불이 나가가지고 몇 개를 교체하는 건 이제 수선비인데 아까 제가 공사를 이제 새로 했어요. 이런 이제 일반 형광등이 있고 이제 LED라는 형광등인데 예를 들은 거예요. 그 LED 공사를 새로 한 거 그런 것은 건물로 잡습니다. 보일러도 안 되면 그것도 수선비로 돼요. 그렇습니다. 보일러를 고쳤다. 건물의 보일러를 그건 수선비입니다. 그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런데 고친 게 아니라 보일러가 이제 너무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이참에 보일러를 새로 놓았어요. 좀 신제품으로. 그래서 보일러 공사를 새로 했다. 그거는 수선이 아니고 그건 건물로 자산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죠.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하고 원칙이 같아요. 취득원가에는 그 유형자산의 구입대금에다가 그 자산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구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 본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이거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기계장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큰 돈을 들여서 회사에 어떤 기계를 산다 그러면요. 그 기계를 파는 회사가 와가지고 설치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계값이 가령 10억짜리 기계다 그러면 기계값은 10억이고 우리가 가서 설치해주는 거는 5천만 원, 시운전 해주는 것까지 하면은 8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설치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시운전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기계만 우리가 사면 되죠.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고 또 시운전을 통해서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 그러면은 파는 회사 보고 와서 너희들이 설치도 하고 너희들이 시운전해서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할 때까지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견적에다가 부대 비용을 막 넣는단 말이죠. 그게 다 뭐예요? 그 기계의 취득원가다. 기계 장치로 회계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취득원가에 다 포함을 하는데 단기 매매증권만 포함을 안 시킨다. 뭐를요? 부대 비용을. 네, 그 말. 자, 보세요. 그래서 유형자산도 구입 부대 비용, 매입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정지 비용 이런 것을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이렇게 정지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예. 토지를 딱 산 다음에 우리가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싶어요. 우리 회사 앞으로 여기다 5년 후에 여기다가 멋있는 건물을 하나 하여튼 창고를 짓든지 이렇게 할 계획인데 딱 샀으니까 그 안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측량회사에다가 정확한 측량을 또 해야 되겠죠. 아무데나 치면은 안 되니까 측량비 들어가겠네요. 또 울타리 업체에다 이 얘기 해가지고 이 울타리 치는데 얼마입니까 해서 또 비용 지불해야 되겠네요. 예. 그 비용이 다 뭐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된다. 즉 토지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토지로. 토지 정지 비용. 그리고 이제 토지나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거에는 세금이 붙죠. 취득세. 예,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표 입력할 때 나중에 쫙 이제 증빙 자료로 취득세 하고 이렇게 영수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취득세를 비용 처리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예, 뭐로 봐야 돼요? 자산의 취득원가로. 그 취득세가 무슨 취득세지? 토지 취득세네? 그러면 토지로 회계 처리하면 맞고, 이 취득세가 건물 취득세네? 그러면 건물로 처리하면 맞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취득 후 지출이 있어요. 취득 후 지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처럼 건물을 새로 딱 지었을 때는 뭐 형광등, 여러 가지 등 아무 문제 없이요. 한동안은. 근데 또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 깜빡거리고 담화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바꿔 끼야죠. 또 건물이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밖에 페인트 칠들이 처음엔 깨끗했다가 나중에 막 때도 타고 그러죠. 그럼 페인트 도색 공사도 새로 해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득 후 지출이라고 그래요. 취득 후 지출. 그러면 여러분 취득 후 지출이 딱 들으니까 비용이구나. 아까 얘기했던 수선비. 수선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모두 수선비가 아니에요. 취득 후 지출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공사를 새로 했어요. 우리가 이 전기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새로운 어떤 그 전기 기술이 나왔어. 그래서 이걸 싹 바꾸면 전기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대. 그러면 그 지을 때 그 생각을 그때는 그 기술이 없었어. 그러면 이제 회의해가지고 이거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큰 돈 들여서 한번 전부 전기공사를 새로 했어요. 그거는 수선비가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 1. 자본적 지출이 무슨 말이냐?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가로 열고 자산 처리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를 전체를 새로 했다 건물에. 그러면은 건물로 회계 처리해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자, 설명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내용연수의 증가. 자, 내용연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내용연수는 사용 예상 기간입니다. 예상 사용 기간. 이게 더 부드럽네요. 예상 사용 기간. 그러면 예상 사용 기간이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출로 인해서 예상 사용 기간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를 한 5년간 제품 상품 운반용으로 이게 쓰니까 자동차가 이제 엔진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자동차가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워낙 깨끗이 관리를 하는 바람에 차 외부는 너무 깨끗해요. 튼튼해. 계속 수리해가면서 써가지고 엔진만 새 것으로 바꾸면 새 차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의 결과 엔진을 새 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동차 값 전체는 5천만 원인데 엔진 바꾸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그 2천만 원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엔진 바꾸면 새 차가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 5년을 더 쓴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 연수의 증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산 능력의 증대. 공장 같은 데서 그런 겁니다. 어떤 기계를 도입을 했는데 어느 부분을 쫙 한 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 지금보다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뭔가 속도가 우리가 능력이라는 거 생산 능력은 속도가 빠르면 생산 능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포장 기계다 그러면 포장 능력이 증가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만약에 물을 이렇게 어디로 물을 방출하는 그런 능력이다. 방출 시간이 절약될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생산성의 증대라 그럽니다.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 원가 절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를 싹 바꿨더니 전기료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 비용도 그런 것은 이제 원가 절감에 투자했다고 그러는 거.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예요. 품질 향상. 그거를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분량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분량이 줄어들거나 분량률을 감소하거나 또 품질이 좋아져 가지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출한 그 지출로 인해서 결국에 그 미래의 효익이 증가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밑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건물을 증설했다. 개조,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것 등은 자본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을 이해하셨죠? 이때는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자산으로. 다음은 이제 수익적 지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려 있어요. 수익이니까 수익 지출을 했는데 무슨 수익이지?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용어가 우리가 이제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용어인데,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수익적 지출 내용 읽어보시면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원상회복 성격이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성격, 수선 이런 것을 위한 성격이면 당기의 비용으로, 즉 수선비로 처리해야 한다. 비용 처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원상회복이 뭐예요? 건물이 깨끗했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때가 타가지고 페인트 작업을 새로 했다. 이거 원상회복이라는 거예요. 능률 유지. 능률 유지. 유지를 하려면 뭔가를 바꿔주는 소모품 같은 거 있죠. 자동차 같으면은 엔진 오일 때가 되면 바꿔줘야 되고, 기계 같으면은 벨트나 베어링 같은 것이 그 일정 기간이 되면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벨트나 베어링도 때가 되면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능률 유지잖아요. 수선 유지. 고장 나면 고쳐야죠. 수선 유지. 이런 성격의 것이 수선비입니다. 이거 비용 처리하라. 이런 것은 비용 처리하라. 자, 여기 주위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예. 건물 도색,
유리창 교체, 소모품 교체, 현상 유지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그 네모 박스에다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 잘 구분해야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원칙대로 구분을 잘 하면 돼요. 원칙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칙대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위험하다.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떤 특정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즉 수익적 지출이 뭐예요? 비용 처리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자본적 지출이 뭐죠? 자산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거죠. 이거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걸 비용으로 처리 안 했어요. 오히려 자산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비용이 빠지니까 이익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자산으로 잡았으니 자산이 커져가지고 재무 상태가 좋게 나오고 경영 성과도 좋아지게 나오고 비용에서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즉 수익적 지출, 즉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로, 즉 자산으로 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이 과대 계상될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자산은 과대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이거죠. 반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즉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익이 과속. 그래서 대신에 비용이 커지겠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익이 과속 예상되고 자산도 과속.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수익적 지출 분계와 자본적 지출 분계,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다. 이 사실만 알면 여기 있는 말이 뭔 말인지 딱 와 닿습니다. 와 닿아가지고 자, 박 사장이 사장을 하다가 김 사장으로 우리 회사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김 사장이 딱 취임을 하더니 회계팀을 딱 불러다 놓고 팀장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우리 회사 실적이 너무 나빠가지고 평이 아주 안 좋고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앞으로 올해 정말 열심히 해서 이익을 최대로 내야 되니까 팀장도 회계팀장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죠?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회계 처리 잘해라.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 결제 받으러 갈 때 이제 뭐 큰 지출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원래는 이거 수익적 지출인데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이익을 최대로 내야 된다고 회계팀도 협조를 잘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원래는 공장 페인트 칠이었어요. 페인트 칠 하는데 7천만 원 들어갔어. 근데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결제 딱 올리고 사장님이 웃으면서 딱 사인을 합니다. 근데 원칙대로 딱 해가지고 수선비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비용으로 탁 털었습니다. 그러면 결제 안 하고 싸놓습니다. 결제가 나와야 되는데 수선비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와. 사장님이 결제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장님 저기 페인트 공사 이거 저기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눈치가 오죠. 다시 해서 수정해가지고 건물로 잡아가지고 하니까 딱 결제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오류예요. 그렇게 했다면 이제 오류인데 그렇게 오류를 함으로써 어떠한 재무제표가 나오는지 그것에 유의해라. 구분해야 된 이유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 그걸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보면 자산은 과대하게 나오고 비용은 적게 나오고 이익이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반대의 경우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작게 표시돼요. 비용은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작아져요. 이거는 이제 규모가 작은 법인들, 개인 회사 같은 주식회사, 주주가 뭐 한 가족이 하는 법인 많이 있죠. 소규모의 법인들은 전부 다 개인 회사나 거의 같아요. 우리의 이 동네에 있는 작은 회사들, 명칭은 법인이에요.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인이죠. 주주가 사장님 혼자 주주거나 아니면은 가족들,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 형제들끼리 주주를 하는 이런 회사는 뭐 이익을 과대하게 표시할 이유가 별로 없죠. 돈이 여유 있고 하면은 자금 사정 좋고 하면 은행에 가서 뭐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 받을 것도 없고, 그런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이익을 줄여서 법인은 법인세를 조금 내는 게 그게 절세잖아요. 법인세를 조금 내려면 이익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한 비용 처리를 다 해야 미리미리.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리미리 빨리빨리 비용 처리하자.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않을까. 자, 그러나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론 문제를 꽤 내고 있는 편이에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이 두 가지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감가상각 다음 시간에 설명합시다. 아니 쉴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고 감가상각까지 할 수 있겠네요. 비유동 자산에서 유형 자산이 공부할 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나머지는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유형 자산은 지금 취득 후 지출을 가지고도 이게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고 효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해주기 때문에 효익 대비 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효익을 발휘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에요. 자, 건물이 만약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의 내용연수가 50년이면 그 건물의 처음에 건축비, 즉 건물 취득원가죠. 그 건축비를 건축이 완공된 날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50년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이게 뭐예요? 효익 대비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에요. 자,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에게 효익을 제공하는 것이 기대되는 그런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그런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형자산들은 우리가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데 이를 감가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예. 감가상각. 사용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한다. 그것은 우리가 효익을 주고 있는 기간, 그 효익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사용 기간,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 연수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자라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비용 처리하면 그게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정해야 되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 취득 금액이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 기간, 이게 사용 기간이죠. 사용 기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예, 그냥 대상 금액을 사용 기간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그걸 정액이라고 그래요. 정액법. 이런 식으로 방법이 정액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른 방법도 있고요. 주의해 보시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토지는 왜 감가상각을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납득이 갔을 것 같아요. 자, 감가상각의 개념이 이러한 현상을 측정해서 사용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현상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유형자산이라는 그 성격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점점 감소한다라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라는 유형자산은 여기에 맞냐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나요? 없다 이거죠. 토지를 오래 사용하면 가치가 감소하느냐 이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건물은 오래 사용하면 가치가 감소합니다. 예, 낡아져요. 그러나 토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해서는 안 되는 자산이고 건설 중인 자산도 안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왜 안 하냐면은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면 먼저 대상 금액이 딱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의 자산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 개정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금액이 정말 맞느냐? 자세히 보면 취득 금액이 아니네요. 가로 열고 보시면 취득 원가, 즉 취득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잔존 가치를 뺀 것을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예외는 정률법에서는 그냥 취득 원가로 봐요. 그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정률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은 이렇게 봅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것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그래요. 자, 잔존가치가 뭐냐? 잔존가치 설명 여기 나오죠. 잔존가치는 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여 처분 시 받는 금액. 내용연수 동안 내용연수가 종료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자동차, 만약에 자동차를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5년간 사용하고 처분한다 할 때 얼마 받을 수 있냐? 5천만 원짜리 화물차를 5년간 썼어요. 그래도 중고시장에서 얼마는 받겠죠.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그걸 잔존가치라고 한다. 그 잔존가치는 빼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기간은 바로 내용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용연수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해요. 여러분 아까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회사가 기대되는 기간 자유롭게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개 기업들이 법인세법에서 정해놓은 세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그 규정에 그냥 따라서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세금,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세무조정을 할 때는 법인세법에서 각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이러이러한 유형자산, 건물도 다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목조 건물은 몇 년, 뭐 콘크리트 건물은 몇 년, 또 뭐 고층 건물은 몇 년,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법인세법에 아주 상세히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 의해서 정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재무회계의 목적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세무회계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데 원칙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한다? 기업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내용연수로 정하는 걸로 돼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이 두 개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감가상각 방법이고요. 그 외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은 다음과 같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FAT 1급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정액법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정액법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그것을 균등하게 계산하니까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내용연수를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공식을 보세요. 감가상각 대상금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아니라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5분의 1씩 한다 이거예요. 1년에 5분의 1. 나누기 5나 마찬가지죠. 곱하기 5분의 1을 하는 거나 나누기 5 하는 거나 실제로 계산은 여러분이 나누기로 할 거예요. 계산기 쓸 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게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예요. 연간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취득한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세요. 잔존가치를. 그걸 빼고 내용연수로 나누면 돼.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 유형자산은 7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1년치 계산하면 안 되죠. 6개월치만 계산해야죠.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결산 때까지 6개월밖에 경과 안 됐죠. 작년에 취득한 자산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취득했으면 올해 단기에는 1년이 다 경과된 거죠. 그거는 1년치로 계산하면 맞고, 단기에 10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러면 3개월치만 계산해야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이런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비의 월할 계산이라고 그래요. 월할 계산. 월할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항상 1년치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구입했다? 그러면 6개월치만 계산해야 돼요. 6월 달에 구입했다? 7개월치 계산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게 5월에 구입했다, 6월에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하기 복잡하게는 내지 않아요. 주로 월할 계산한다 그러면 7월에 구입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잖아요. 7월이면 딱 반년.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계산을 할 거다.
다음에 정률법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하고 달라요. 자, 미상각 잔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과 여기 정액법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기초의 미상각 잔액은 뭐냐? 가로 열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의 누계액이라는 것은 그동안 감가상각한 거의 합계. 그거를 빼게 되겠죠. 그걸 빼라는 거예요. 그게 미상각 잔액입니다. 그러면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0이죠. 첫 해에는. 그러니까 첫 해에는 그냥 취득원가만 이용하는 거예요. 1차 년도에는. 2차 년도부터는 달라져요. 왜냐? 2차 년도부터는 지난해에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그래서 자, 미상각 잔액에다가 매기에 일정한 정률을 곱합니다. 정률이라는 것은 비율이에요. 비율. 정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초기에는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는 갈수록 적게 인식해요. 왜 그럴까요? 자, 만약에 25%씩 한다 그러면 첫 해는 취득원가의 25%. 자, 그러면 100만 원 내 취득했다고 봐요. 100만 원의 첫 해에는 25%. 그러면 1차 년도에 25만 원이네요. 자, 그럼 2차 년도 계산해 볼까요? 2차 년도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25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75만 원이죠. 75만 원에 2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금액이 뚝 떨어지죠. 100만 원의 25%보다는 75만 원의 25%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 방식으로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뚝뚝뚝 줄어들어요. 이것을 체감잔액법이라고. 그래서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을 괄호로 묶어가지고 체감잔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감잔액법을 그래프로 표시하면은요, 가로축이 기간이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기간, 세로축이 만약에 금액이라고 한다면 체감잔액법을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실선으로 그냥 그을까요? 실선으로. 체감잔액법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비가 푹푹 떨어져요. 첫 해에 큰 금액을 상각을 해버려요. 첫 해에. 자, 그러면 정액법을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빨갛게 표시한 거, 이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매년 일정해요. 정액법은. 자, 그러나 연수합계법이나 지금 우리가 공식에서 설명한 정률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체감잔액법이에요. 정률법. 정액법과 정률법을 그래프로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공식, 정액법, 정률법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왜냐하면 그 자산이 판매 활동에 쓰이는 자산들이거든요. 전부 다 관리할 때.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차감계정이에요. 차감계정이 또 나오죠.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아니 재고자산이 아니고 그 매출채권, 당좌자산에서 매출채권 공부할 때의 대손충당금 생각나시죠? 대손충당금이 대별에 가면서 그 외상매출금의 차감계정이었잖아요. 지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할 때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 만약에 5개 있다면은요. 만약에 7개 있다면 7개.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획도 계정 과목이 7개가 있어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죠. 없는 게 2가지가 있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에는 감가상각 누계획 차감 계정이 없어요. 그 2가지를 제외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요 5가지에는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요 분계인데 이게 자동 분계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전표로 입력하는 일은 없겠지만 자동 분계 여러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전표를 만나면 내가 결산 때 그 단추를 눌렀더니 요 분계가 이 전표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에는요 취득원가 말고 장부금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 자산에서 건물을 한번 잘 보세요. 건물에 50만 원이라고 기록된 것은 취득원가입니다.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획은 차감 계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시산표에서 보면은 요 감가상각 누계획은 반대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약간 금액이 옆칸으로 나가 있습니다. 예, 표시가. 그래서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자, 그러면 실제로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여러분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획을 뺀다는 거, 요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걸 좁혀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유형자산 여 밑에 있네요. 밑으로 가서 여기 지금 유형자산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유형자산 보이시겠죠? 네, 한번 이 건물은 감가상각을 안 했네요. 건물의 장부금액은 지금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여기.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차량 운반구를 한번 보실까요? 차량 운반구는 이렇게 2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밑에 하나는 감가상각 누계획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획 줄의 옆에 칸에 요 금액이 있어요. 이게 장부금액이에요. 이게 장부금액이거든요. 자,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7,193만 원. 여기 취득금액.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획 이거 차감 계정이에요. 1,500. 자, 7,193만 원에서 1,500을 빼니까 5,693만 원이에요.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 58페이지 그 T 계정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예.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계산할 줄 알았다.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획 빼주는 것이고 재무상태표를 볼 때는 이쪽 칸에 있는 게 장부금액이다. 이쪽 칸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자산의 합계에 장부금액이 반영이 됐을까요? 취득금액이 반영이 됐을까요? 자산 합계. 취득금액이 반영됐어요? 요 자산 합계. 자산 총계 여기에 있는 자산 총계 여기에 있어요. 장부금액이 반영이 됐나요? 취득금액이 반영이 됐나요? 장부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예, 장부금액이 합계에는 장부금액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 감가상각 비용 처리한 거니까 비용 처리한 거 빼고 장부금액만 자산의 총계에 들어가야 맞다. 그러나 이 장부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획을 재무상태표에 함께 표시해요.
그러나 이 합계에는 장부 금액만 더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아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59페이지 유형자산 처분 하면은 이제 자산이 뭐 한 페이지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네.